네, 오늘은 최근에 출간한 책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증여세 없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여를 먼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1억 원을 증여한 경우에 증여세 얼마나 부담될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증여세 계산은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하는 겁니다. 이때 이 증여재산에는 비과세 대상인 증여재산은 차감하는 거예요. 이미 차감된 후에 그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빼주는 거죠. 증여재산 공제는 성인이라면 5천만 원까지 가능하죠. 최근 10년 동안. 그 의미는 증여재산도 최근 10년 동안을 합산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한 후에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증여세를 구하는 거죠. 세율은 어떻게 되죠? 1억 원 이하라면 10%, 5억 원 이하라면 20%, 10억 원 이하라면 30%죠. 5억이라고 하더라도 20%를 곱한 다음에 이 1,000만 원 누진공제는 빼주는 겁니다. 이 누진공제와 증여재산 공제는 그 성격이 다른 거죠. 제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살려고 그래요. 부모님께서 저한테 4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하셨죠. 4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어떻게 계산할까요? 5억 원 이하죠. 근데 제가 5년 전에 이미 5천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대로 4억이 되겠죠. 5천만 원 차감한 후가 아니라 이 4억 원에서 20%를 곱한 다음에 1,000만 원을 빼면 증여세 7천만 원. 신고세액공제를 조금 해주지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선 고려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그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그랬잖아요. 그럼 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인가요? 제출 대상이죠. 그 지역이 어디든 간에 우리나라 모든 지역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됐어요. 정확한 시행 시기는 다음 주죠. 27일부터 한다고 하는데 6.17 대책에 나온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은 금액과 상관이 없습니다. 빌라도 제출하셔야 돼요. 그 외의 지역은 6억 원이 넘어야 되죠. 그리고 특히 이 투기과열지구는 증빙 서류까지 제출해야 돼요. 통장 내역, 예금 잔액 증명, 소득금액 증명은 등의 증빙 서류까지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4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6억 원은 그냥 통장에 있다고 생각할게요. 근데 저는 증여를 받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기록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기록하지 말아야 될 상황들도 있는데 그 예외적인 경우는 잠시 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제가 증여받은 게 아니라 빌린 거라면 어떨까요? 저는 사실 부모님한테 돈을 받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다시 돌려드리고 싶어요. 절대 증여받을 생각이 지금 없죠. 그래서 저는 잠깐 빌린 거예요. 이 집은 너무 사고 싶으니까. 그렇다면 차용일 수 있겠죠. 그러면 차용을 입증하면 되겠죠. 물론 이 입증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시점에만 입증하는 게 아니라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돼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의 자금조달 계획서 어떻게 쓰면 될까요? 아까 그 예금액은 거기 적고 그 밖의 차입금으로 여기 기록하는 겁니다. 부모님한테 빌렸으니까 직계 좀비 속에 체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작성하면 전 증여세 없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거네요. 물론 세무서가 인정해 줄 수 있게 그 증빙 서류는 갖춰야 되겠죠. 지금 차입을 아직 안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아파트 계약서를 쓰고 있잖아요. 계약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 지금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 거니까 전 잔금 때 빌리려고 하거든요. 2개월 후가 잔금이라면 차용증이 지금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용이라는 이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공증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공증을 받고 증여세가 과세된 사례가 있었죠. 그러니까 공증을 받았다는 걸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증도 어떤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에요. 공증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도 있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미리 빌렸다면 어떨까요? 미리 부모님께 빌린 거예요, 지금. 그럼 이렇게 작성하는 겁니다. 전 이미 통장에 10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약서를 쓰기도 전에 미리 부모님께 빌렸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저는 잔금 때 쓰려고 지금 돈을 미리 받은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주택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그 당시에 이미 4억이 어디 있죠? 제 통장에 있죠. 그럼 제 통장에는 원래 6억이 있었고 부모님께 빌린 4억이 있었네요. 이 총액을 기록하는 거죠. 전체 금액을. 증빙 서류도 있잖아요. 예금, 잔액, 증빙 10억 제출하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국토부 보도자료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토부 보도자료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소유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 대금을 은행의 예금에 예치한 상태에서 매각 대금을 자금으로 해서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어디다 적어야 되냐?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걸 언제적까지 쫓아갈 수 있냐 이거예요. 과거로. 이 돈에 원래 돈이 뭐였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실거래 신고 시점에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예금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금융기관 예금의 칸에 기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돈을 미리 받아서 제 통장에 있다면 그냥 예금으로 기록하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미리 증여를 받았잖아요. 그 또한 여기 기록해야 되겠죠. 증여액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작성할 당시 그때를 기준으로 하니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